이세돌론이 메가액션. A. 통찰인 사이트. 아. 무녀하사서 벽산 소이부답심자한 도하유 수묘연거 별유천지비인간. -200 산중문답 전문. 프로기사들의 대국을 보면서 아무리 대가리를 굴려도 답이 나오지 않는 것이 그들은 바둑판을 어떻게 그처럼 넓고 깊게 쓸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대세의 주도권을 뺏기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이 바둑판 전체의 헤게모니의 중요성을 뜻한다는 것은 알지만 정석이나 부분적인 접전 이후 대세의 주도권에 해당하는 경계를 어떻게 찾아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쪽에서의 접전과 저쪽에서의 접전 그리고 그쪽에서의 접전이 연계될 때 그 연계 속에서 한 보따리 챙기는 루트를 어떻게 읽어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전투가 벌어졌을 때 언제 돌격하고 언제 후퇴해야 하는 것인지, 얼마나 은밀한 곳에 부비트랩을 설치하는 것인지, 그 부비트랩의 존재를 어떻게 캐치하는 것인지 그저 모든 것이 궁금하기만 할 따름입니다. 초장에 벌어진 난타전이 전판으로 확대되어 포석도 없이 대마가 죽어 끝난다면 그 박진감 넘치는 코스를 손에 땀 쥐며 따라갈 수도 있다 싶지만 성동격서라든가 도남의제북이라든가 죽은 공명이 산 중달을 이겼다 식의 전략 전술이 나오면 이해하기가 여간 까다로운 것이 아닙니다. 하긴 그런 노하우는 가르칠 수도 배울 수도 없는 것이겠지요. 만약 배울 수 있다면 저도 쌍팔년도의 고수가 되었겠지요. 저는 숙명론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세상의 조리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숙명적인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시 말자 하면 저는 이성과 논리를 중시하는 편이지만 무언가를 인식함에 있어서 이성과 논리를 전혀 신뢰할 수 없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바둑에서 예를 찾자면 제가 아무리 이성과 논리에 발톱을 세우고 지랄 발광을 한다손 치더라도 절체절명의 위기에 모래알보다 작은 틈바구니로 구원의 동아줄을 끌어올리는 천재들의 초식을 미리 인지할 수는 없는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경험론자도 아니지만 차라리 이성과 논리보다는 경험이 그걸 가능케 한다면 조금은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은 경험으로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본질적으로 그런 부분은 천부적으로 타고나는 숙명적인 어떤 것이 아닐는지요. 바둑판을 얼마나 넓고 깊게 쓰는가? 즉 바둑판 전체를 꿰뚫어보는 힘이 얼마나 강한가? 는 바로 통찰의 문제입니다. 좌견천리 명견만리라 풀었을 수 있는 통찰을 심리학에서는 자기를 둘러싼 내적 외적 전체 구조를 새로운 시점에서 파악하는 일로 정의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자아가 강화된다고 규정짓고 있습니다. 제 귀에는 귀신씨 나라 까먹는 소리로 들리기에 저는 훤히 내다본다는 뜻으로 빠꼼이라는 은어로 쉽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프로기사 중에서 바둑판 전체를 꿰뚫어보는 힘이 강하기로는 이세돌이 발군이 아닐까 짐작하고 있습니다. 약관의 나이에 무슨 통찰력이냐? 할는지도 모를 일이고 그의 기재가 고뇌형이 아닌 감각형이라는 점에서 납득시키기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가 바둑판의 이쪽 저쪽 그리고 그쪽을 연계시켜 고리대 금업자처럼 폭리를 취하는 대국과 바둑판의 일선에 이르기까지의 수익기를 완벽하게 끝내놓고 대마 사냥에 나서는 대국 하우스 부족으로 코피나기 일보 직전의 절박한 상황에서도 대마 공격의 급소를 정확히 포착하고 훅가시를 넣는 대국 등을 검토하고 나면 충분히 납득이 가리라 생각합니다. 굳이 이창호가 약관의 나이에 부동심의 경지에 도달했다는 예를 들먹거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기보의 면밀한 검토가 아니고 대국에 얽힌 스토리입니다. 기보를 면밀히 검토할 만한 깜냥이 못 됩니다. 늘 이 점이 안타깝습니다. 첫 번째는 단체전 KAT 시스템배에서 홍장식과 벌인 대국이고, 두 번째는 후지스배에서 한해 나오키와 벌인 대국이고, 세 번째는 왕위전에서 이창호와 벌인 대국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그가 이겼고, 세 번째는 그가 졌습니다. 첫 번째, 우상귀에서 흑이세돌의 기착점인 소목의 백홍장식이 한 칸 높이 걸자 흑이 두 칸 높이 협공하는 요도정석이 나타났습니다. 이어 백이 눅목자로 씌우고 이선으로 뻗어 실리를 땡기는 경로를 밟았습니다. 여차저차 하다가 백이 봉쇄 등의 기분 나쁜 맛을 없애기 위하여 백을 끊어놓은 흑 한 점에 단수를 치고 흑이 이자 중앙으로 한 칸 뛰어나가는 코스로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리고 좌상귀에서 흙이 권리 행사 그 전에 축머리에 얽힌 공방이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처럼 보디 체크를 시작하였는데 느닷없이 눈을 의심케 하는 대형 사고가 터지더라는 스토리입니다. 힘이 잔뜩 들어간 흙이 한건하리라 예상되는 시점이었는데 한건하기는커녕 외려 흙의 요석이 축으로 잡히고 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더욱 황당한 것은 축으로 잡힌 그 요석을 이세돌이 3번, 4번 꾸불꾸불 기어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축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확인하는 요령 하나만큼은 빠꼬미인데 몇 번을 확인해봐도 분명히 축이었습니다. 축을 착각했나?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한데 축을 서너 번 나간 흙이 손을 돌려 우학 위에 백이 중앙으로 한 칸 띄워놓은 돌 사이에 흙 돌 하나를 조용히 끼우고 나자 상황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끝났습니다. 백의 응수를 확인한 흙은 계속해서 축을 기어나갔고 마침내 우학 위에 백이 몰살당하는 뽕밭이 변하여 푸른 바다가 되는 바꿔치기 아닌 바꿔치기로 막을 내렸습니다. 흙의 대승이었습니다. 어느 시점에선가 그 코스를 정밀하게 참고도로 엮어주던 해설자. 양재호 대단합니다. 도 이세돌의 신모원려에 혀를 차더군요. 결과만 놓고 보면 쉽고 이해 못할 바도 아니지만 바둑판의 이쪽과 저쪽을 그렇듯 괴상망측하게 연계시켜 축 모르고 바둑둬도 말리지 말란 말이야 축 안다고 밤새지지 말란 말이야 초식으로 통찰의 정수를 보여주며 승부를 낸 기보가 언제 또 나왔었던가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두 번째, 중반 이후 갈 길이 멀다고 느낄 즈음에 이세돌이 갑자기 살쾡이로 돌변하더니 한해 나오키의 대마를 일선으로 낮은 포복으로 박박기는 수모를 감수하면서까지 노골적으로 공격하여 꿀꺽 삼켜버리고 작별을 고하더라는 스토리입니다. 바둑을 두다가 대마가 횡사하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여기서는 그가 일선을 기어 넘어가 자기 돌을 살리고 상대 돌의 숨통을 끊어놓았다는 사실이 포인트입니다. 결과만 놓고 보면 그는 일선을 읽고 한해 나오키는 일선을 못 읽었다는 수익기의 차이만이 남지만 저는 그의 일선에 대한 인식력이 한해 나오키보다 훨씬 뛰어난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19로에서 1로는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통찰이라는 면에서는 가장 보기 어려운 사각지대가 아니겠습니까? 너네들 내 별명이 왜 센돌인 줄 알아? 내가 손에 짱돌을 쥐면 너넨 죽어. 초식이라고 이름 붙이고 싶은 그의 완강함은 통찰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시전되기 어려운 무공임에 틀림없어 보입니다. 만약 아니라면 제 손에 장을 지지지요. 세 번째, 이창호가 압도적인 실리의 우위를 점하고 있을 때 그가 최후의 카드로 이창호의 대마 사냥에 나서지만 끝내 헛심만 쓰다가 코피나고 말더라는 간략한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이 대국에서 그는 괴기스러운 착상을 보여줍니다. 대마의 한 칸 뛴 옆구리에 찰거머리가 달라붙듯 찰싹 돌을 갖다 붙여서 공격하는 철푸덕. 초식이 그것입니다. 이른바 맥점이지요. 아닙니다. 저는 맥점이라는 말을 타계의 모티브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의 철푸덕. 초식과 맥점은 다른 것 같습니다. 철푸덕. 초식은 그것이 공격의 급소로 두어진다는 점에서 맥점보다는 디테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바둑의 유불리를 떠나 철푸덕, 초식을 애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가 바둑을 유장하게 이끌어가는 정산형이 아니라 시시각각 몸싸움을 유발시켜 호시탐탐, 쇼부를 노리는 전투형이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떻든 철푸덕, 초식은 돌의 명자리를 예리하게 포착하는 통찰의 한 예로서 조금도 손색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바둑판의 활용과 수에 대한 인식력을 통찰이라는 말과 연결시켜 보았지만 바둑에 통찰이라는 말을 적용시키는 건 기연가미연가 무리성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간이 도전하고 응전하는 모든 분야는 통찰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점에서 큰 무리는 아닐 것 같습니다. 부분과 전체의 조화라는 면에서 무르익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저는 이세돌이 그 누구보다도 바둑판을 넓고 깊게 쓰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은 이성과 논리만으로는 커버할 수 없고 경험으로도 채울 수 없는 숙명적으로 타고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통찰은 완성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행착오를 통하여 더욱 넓어지고 더욱 깊어지는 현재 진행형일 것입니다.
누구나 오늘보다는 내일이 0.0000일라도 더 빠꼼해질 수 있기를 희망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왜 푸른 산에 사느냐고 묻기에 그냥 웃었지. 복사꽃잎 아득히 물 따라 흐르는 곳. 별천지란의 인간 세상 아니라네. 마이너스 200산에서 묻고 답하다 전문 번역 흰고도. 산에서 묻고 답하다는 200이 어째서 시선으로 불리는가를 짐작해 하는 수작으로 보입니다. 산에 살면서 스스로 왜 산에 사는가? 라고 묻는 것은 지난 삶의 회한을 반추하고 있다는 암시일 것입니다. 그 회한은 그가 못 이룬 꿈일 수도 있고 그가 실패한 사랑일 수도 있고 거시적으로는 인간에게 주어지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대답 대신 그냥 웃습니다. 극도의 절제이지요. 그러나 저 웃음 속에는 대답 이상의 무엇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을 내부의 울림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영혼의 바이브레이션. 내부의 울림을 따라 문을 열고 들어서니 복숭아 꽃잎. 계곡물에 떠 흘러가는 산속이더라는 대목은 허망하기까지 합니다. 인간 세상의 모든 것이 부질없다는 뜻일까요? 아닐 겁니다. 외려 저는 인간 세상에 대한 그의 애정 편력을 역설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는 시인이며 학자이며 정치가이며 카사노바이며 알코올 중독자였고 평생을 무언가 찾고자 떠돈 걸뱅이였습니다. 그가 발견한 인간 세상 아닌 별천지가 단순하게 무릉도원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은 인간 세상에 대한 그의 애증의 밀도가 너무도 진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발견한 이상향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저도 그냥 웃고 맙니다. 왜냐고요? 쥐뿔도 모르니까. 저는 통찰의 절정은 산에서 묻고 답하다가 보여주는 웃음 같은 것이 아닐까 상상해 보았습니다. 뒷북을 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저는 한 소설가가 바둑에 대하여 쓴 칼럼이 타이잼에서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과정을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그 칼럼은 이세돌이 세계대회제 7기 LG배 세계기왕전에서 이창호를 꺾고 우승한 것이 세간의 화제가 되었을 때 일간지 주말 부록에 실렸다고 합니다. 그 일간지를 구독하지 않는 저는 친구가 귀띔을 해줘 이메일로 받아 읽었습니다. 저는 그 칼럼을 읽고 적이 놀랐습니다. 잘 나가는 소설가가 바둑에 대하여 칼럼을 썼다는 것이 무척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가 어떤 기업체에서 다년간 근무하던 중 문화계에 끓어오르는 피를 주체하지 못하고 퇴사한 후에 폭탄이 떨어진 것 같은 장편 소설로 데뷔하여 장안의 지가를 높였던 소설가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의 소설을 몇 편 읽었고 그의 문학적 역량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그는 비평계에서도 예리한 필봉을 휘두르며 독자적인 노선을 확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어 공용화 논쟁에 불을 붙인 것도 혹 그가 아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바둑에도 조예가 깊은 것 같았습니다.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그의 칼럼을 다시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는 바둑을 잘 두는 데는 원숙한 인품이나 세상에 대한 너른 지식이 거의 필요하지 않으면 계산 능력, 기억력 그리고 체력이 결정적 중요성을 가진다고 쓰고 있습니다. 이창호가 바둑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을 바꾼 오청원이나 다케미야 마사키의 그것처럼 혁신적으로 바둑계에 공헌하지는 못했지만 그의 바둑은 군자 바둑의 전범으로서 그가 앞으로도 오랫동안 세계적 고수들 가운데 하나로 활약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이세돌의 바둑이 실은 방어적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는 바둑을 모르고도 아무런 불편이나 부족을 느끼지 않고 평생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바둑이 따지고 보면 사소한 놀이이지만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기사들은 진지한 장인 정신을 보여야 한다고 쓰고 있습니다. 이어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얼마나 하찮은가. 그러나 내가 그것들을 해야 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가. 라는 볼테르의 말이 그리 적절하게 느껴지고 목숨을 걸고 둔다. 는 조치훈의 말이 가슴 깊이 들어오는 것은 바로 그런 사정 때문이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는 바둑의 깊은 즐거움을 한번 맛본 사람들에겐 바둑은 결코 사소한 것일 수 없고 바둑을 업으로 삼은 기사들의 자세는 어떤 상황에서도 흐트러져선 안 된다. 기사들은 특히 고수들은 명국들을 통해 우리에게 즐거움만이 아니라 삶에 대해 성찰할 기회도 주어야 한다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며 칼럼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의 논조는 물이 흐르듯 부드러우며 무리도 없어 보입니다.
육도 삼약을 모르거나 아리스토텔레스의 3단 논법을 몰라도 축으로 잡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 땅의 끝까지 가보지 않았어도 장문을 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계산 능력과 기억력이 비상하고 천하장사인 승부사가 선뜻 떠오르지는 않지만 계산 능력, 기억력 그리고 체력이 딸리면 바둑을 잘 두기는커녕 숟가락을 드는 것조차 힘겨울 겁니다. 저는 문학으로 경지에 오른 사람이나 바둑으로 경지에 오른 사람이나 알 건 다 안다고 믿고 있고 문학에 혼을 담을 수 있다면 바둑에도 혼을 담을 수 있다고 믿고 있지만 그건 제가 IQ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럴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저는 이창호가 혁신 차원이 아니라 바둑의 개념을 통째로 흔들어 놓은 혁명 차원의 천재라고 믿고 있지만 그건 제가 과대망상증 환자이기 때문에 그럴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저는 이세돌이 삼척동자도 다 아는 공격 바둑이라고 쓸 예정이지만 그건 제가 정석도 제대로 모르는 후루쿠이기 때문에 그럴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그의 논조에서 목구멍에 걸린 가시처럼 불편한 구석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곧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공자도 바둑을 잡기라고 치부한 바 있지만 유희의 측면을 강조하였고 여운을 남겼습니다. 공자는 논어의 양화편에서 사람이 왼종일 먹어조지기만 하고 머리가 텅 비어 있으면 망가지기 쉽고 보기에도 딱하다. 아다리라도 쳐라.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바둑을 두는 것이 낫다. 자왈포식종일 무소용심 난이제. 분류박 혁자호 위지 유현호이고 말했으니까요. 그러나 그는 바둑을 모르고도 불편이나 부족을 느끼지 않고 평생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바둑이 따지고 보면 사소한 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필요성의 시각에서 몰라도 밥 먹고 사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바둑을 사소한 놀이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논리는 자승자박이 될 것 같습니다. 이 필요성이라는 괴물은 아무 곳에나 갖다 붙이면 척척 달라붙는 슈퍼울트라 캡숑 진드기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이를테면 문학은 모르고도 불편이나 부족을 느끼지 않고 평생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사소한 놀이라는 그의 정의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일까요? 요한 볼프강 폰 괴테를 모르는 사람 중에 불편이나 부족을 느끼지 않고 평생을 보내는 사람은 많을까요? 적을까요? 만약 많다면 문학도 사소한 놀이가 되는 걸까요? 아니면 요한 볼프강 폰 괴테 혼자만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일까요? 저는 인간과 함께 사는 만물 중에 필요성만 따진다면 밥과 침대 외에는 전부 쓰레기통에 처박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 채우고 잠을 잘 수 있다면 당장 되지는 일은 없을 테니까요. 그러나 인간의 삶은 필요하지 않은 쪽에 더 할애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인간은 그가 원하는 것을 통하여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가 포인트입니다.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은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에 따라 사소한 놀이도 될 수 있지만 목숨을 걸고 나서야 하는 필생의 과업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것은 바둑을 사소한 놀이라고 보고 있더라도 승부사에게 바둑은 사소한 놀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모욕이라는 사실입니다. 차라리 칼을 들이대는 게 낫지요. 저는 꼭 천체를 연구하는 사람 눈에 비친 별자리만이 우주이고 가치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 중에 사소한 놀이를 비켜갈 수 있는 항목으로 무엇이 있는지 저 같은 까막눈이 알 리 없지만 저는 자치기를 하는 아이에게는 새끼자와 어미자가 우주이고 문학을 하는 사람에게는 펜과 원고지가 우주이고 밭농사를 짓는 농부에게는 밭과 호미가 우주라는 삶의 리얼리티를 신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간은 신으로부터 자기 몫의 일을 하도록 소명을 받는다라는 말로 압축되는 장칼뱅이 직업소명설이 사람이 하는 일에 그것이 사회성과 도덕성을 획득하는 한 가치의 척도 따위는 결코 없다는 것을 진지하게 가르치고 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논어의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고 부모는 부모다워야 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 군군신신부부자자라는 말은 정명론이라고 하여 공자의 심오한 정치 사상을 담고 있다지만 저는 이 역시 사람이 자기 일에 신명을 다하는 한 가치의 척도로 그 우열을 잴 수는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얼마나 하찮은가. 그러나 내가 그것들을 해야 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가.
라는 볼테르의 말에서 제가 확인한 것은 장인 정신이 아니라 삶의 리얼리티였습니다. 조치훈의 목숨을 걸고 둔다. 라는 말이 장인으로서의 자세에 대하여 피력한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바둑의 격렬한 속성과 지능이 죽는다는 승부사의 강한 승부원이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장인 정신이 투철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사소한 놀이에 목숨을 걸 리야 없지 않겠습니까? 바둑의 깊은 즐거움을 한번 맛본 사람들에겐 바둑은 결코 사소한 것일 수 없다는 논리는 반전처럼 튀어나와 의아스러웠고 제 실력으로는 독해조차 안 돼 포기했습니다. 어떻든 본인은 바둑을 사소한 놀이로 여기고 있으면서도 타인이 직업으로 삼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흐트러지지 말 것이며 즐거움만이 아니라 삶에 대해 성찰할 모범 답안까지 제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제안치고는 좀 가혹한 제안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바둑을 사소한 놀이로 보는 시각에서 세상에 보다 큰 가치를 눈치채고 있는 인텔리겐치아의 여유를 느꼈습니다. 그러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요플레를 먹을 때는 뚜껑부터 핥아 먹는다는 삶의 리얼리티를 수용하지 못한다면 그 가치가 얼마나 큰 가치이든 자신만의 가치로 끝나고 말 위험이 있을는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도 금과 옥조로 삼는 볼테르의 명구가 있습니다. 마니아들이 지나치게 열성을 부리는 것도 수치이지만 지혜 있는 자들이 열의를 보이지 않는 것이야말로 큰 수치이다. 라는 말이 그것입니다. 요한 볼프강 폰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고뇌가 출간되고 나서 노란 옷이 유행했고 권총 자살자가 속출했다고 합니다. 베르테르가 노란 옷을 즐겨 입었고 권총 자살로 생을 마감했기 때문이겠죠. 베르테르의 고뇌를 이해하지 못하는 한그 증후군은 유부녀와 불륜에 빠져 똥오줌을 못 가린 교주를 추종하는 광신도들이 될 수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프로기사에게는 바둑판과 바둑알이 우주입니다. 불세출의 천재들이 그렇듯이 이세돌 역시 또래의 코흘리개들이 코 흘리는 것만으로는 부족.